안녕하세요. 토론 사회를 맡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두월입니다. 기조 발제를 해주신 마오로 기행 교수님 그리고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큰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의 탈출이 우리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역시 투자에도 많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발제자분들께서 해주신 발표를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추가적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 단어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게 되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골프를 치는 분들이 퍼팅을 할 때 뭐 속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홀을 보고 치기보다는 약간 뒤를 시점으로 놓고 치면은 공이 더 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세 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5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화할 때에는 굉장히 짧게 그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세 분께서 보기에는 자산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을 좀 이렇게 최적의 시점으로 놓고 투자 시점을 조정하면서 그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존리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근본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빨리 변하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코로나라는 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투자 기간이 짧아야 된다, 길어져야 된다는 거는 전 동의를 못 하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목적이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해왔던 사람으로서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자산 배분의 이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내가 노후 준비예요. 경제 독립.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은 내 전체 자산에서 내가 주식 비중이 얼마큼 돼야 될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대라 그러면 저는 7, 80%가 주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주식 비중이 줄어들 뿐이지, 어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때문에 내가 그 투자 기간을 줄인다, 늘린다는 거는 훨씬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들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너무나 그 주식 투자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은 주식 투자 비중이 낮습니다. 예, 그래서 제 결론은 그 내 안의 포트폴리오에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대면으로 되는 세상이 됐고, 그다음에 오래 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비즈니스라든가 그런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데는 돈이 많이 벌겠구나 해서 그쪽 부분에 많이 투자를 늘리는 걸 가장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현명한 거고, 그 전에 생각할 거는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 전체 자산의 몇 %가 되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기적 변동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포트폴리오의 어떤 분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철민 대표님께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 기업의 그 경영권 지분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저희를 포함해가지고 꼭 경영권 지분이 아니더라도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조금 시각이 다를 수는 있는 건 저희는 기본적으로 투자 기간이 3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 정도 사이인데 사실은 그 3년에서 6년 동안 회사가 어떻게 변할지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는 고민은 당연히 처음부터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또 그 3년에서 6년 후에 평균 5년이라고 치면 5년 후에 매각을 할 때도 결국 우리가 투자했던 회사를 다시 사가는 회사가 또는 새로운 투자자가 또 그 뒤로도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기업을 보거나 어떤 산업을 바라볼 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 흐름은 1940년대 말 50년대 초 2차 대전 이후에 사모펀드라는 컨셉이 만들어지고 장기 투자 기관 투자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존니 대표님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과거의 패턴과 지금까지 우리의 베스트 널리지로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근데 그게 10년을 넘어가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도 사실 저희가 예측을 했던 게 아니고 이게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럼 지금부터 10년 후 동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근본적으로는 원래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원래도 10년을 바라봤는데 지금도 여전히 10년을 바라봐야 되고 그 과정에 어떤 이런 코로나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다만 그러다 보니 다시 돌아와 보면 과거의 이 회사와 이 산업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이 회사와 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민 대표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10년 후, 예를 들어서 2030년에 이 세상에 어떤 기업들이 뭔가 성공하고 있을까를 바라보면서 이미지를 한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경민 교수님께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아까 발표해 주실 때 한 2, 3년을 이렇게 자료에서 보여주시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부동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부동산은 이제 가장 큰 약점 자체가 이게 유동화잖아요. 예, 왜냐 한번 묶이면은 거대한 자본이 묶이는 거고, 이건 뭐 주식처럼 뭐 그 다음 날 팔고 싶다고 해서 파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준금리 추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좀 다양한 기회들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자체의 위험성인 이 유동성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리츠라는 상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리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관점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플랫폼 경제 자체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한 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와 다른 관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의 트렌드가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없어졌다고 해서 당장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부동산 유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류부동산 같은 경우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산업 자체의 고도화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까지 바라봤을 때 제가 뭐 특정 산업 옹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물류부동산 업계의 가장 큰 회사가 미국에서 이제 프로로지스라는 회사예요. 그럼 거기가 이제 창고 물량을 봤을 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 돼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물류부동산 자체는 여전히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약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도 오르는데 공급 측면인 그 물류 비즈니스하는 개발 회사들 자체의 업력이라든지 아니면 고도화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산업의 고도화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준금리의 트렌드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의 그 비즈니스들이 어떤 유형을 하고 있고 그 산업 자체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고서 투자자들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민 교수님께서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영역 내에서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이냐 주택 부동산이냐 같은 그러한 영역에 따라서 그러한 타임 호라이즌을 좀 다르게 보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연결해서 두 번째 질문을 역시 세 분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에서 존리 대표님이나 그 이철민 대표님께서는 지금이 기회고 우리가 더 좋은 투자를 한다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뭔가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 강조를 해주신 반면에 김경민 교수님께서는 뭐 다른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좀 줄여서 한 1, 2년, 2, 3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뭐 부동산 대 주식 혹은 그 내부에서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지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대로 그럼 김경민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사실 제 성향 자체가 그 리스크 회피하는 인간이어서 저는 이제 언제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라고 봐요. 특히 부동산의 사이클은 너무나 명확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 관점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부동산 관련된 그 요구 수익률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은 반드시 조정받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이 계속 오를까? 저는 그거는 또 학문하는 사람들 약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 어떤 마켓이 있냐면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마다 부동산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부동산의 비중이 갑자기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좋더라도 이걸 팔아요. 그러니까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도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 한쪽에서의 어떤 조정 같은 것들이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즉 미국에서 보면은 세컨더리 마켓에 투자하는 뭐 랜드마크라든지 파트너스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여주는 그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뭐 이거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인더스트리 안에서의 좀 포지션 같은 것들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주택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기회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철민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굉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누구가 투자하는 거냐에 따라 굉장히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전문가는 아닌 분야까지 포함해서 이걸 개인이냐, 기업이냐, 또는 연기금, 공제회 같은 진짜 투자만을 해야 되는 자산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모든 주체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바라볼 거냐면 사실은 갖고 있는 자금을 어디에 얼로케이션 하느냐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성공과 실패를 누적해서 구현해 놓고 성공하고 있는 데들이 저는 북미나 유럽에 있는 이제 연기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 OTPP, 뭐 CPPIB 같은 이제 특히 캐나다에 있는 연기금들인데 뭐 자산 규모도 엄청 크고 뭐 그런 모델들을 이제 국내 연기금들도 따라가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제 그들의 자산 배분이 최근에 이렇게 변화되는 흐름들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뭐 그냥 주식 채권의 비중을 좀 낮추고 부동산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높이고 그다음에 대체 투자, 여기서 말하는 대체 투자라면 뭐 벤처 캐피탈, 저희 같은 사모펀드 등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새로운 투자 기회들까지 발굴해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연기금 투자자들의 그 흐름은 아마 제가 보기에 국내에도 뭐 최근에 뭐 심지어 교원공제가 뭐 암호화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그런 흐름들은 갈 것 같고요. 따라갈 것 같고 글로벌리. 그럼 이제 그거 영향을 받는 예를 들면 개인들은 어떠냐라고 보면 개인들도 사실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건 존리 대표님 말씀처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결국 비중이 뭐냐에 대해서는
그들이 예를 들면 대체 투자를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특히 최근에 국내에서는 라임 사태를 포함해서 일부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약간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ETF라고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ETF를 염두에 두면서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 또 그리고 부동산 그다음에 기타 뭐 주식 채권들을 적당히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앞으로도 굉장히 유효할 것 같고 그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궁극의 투자자인 서구의 연기금 투자자들의 이 포트폴리오 구성과 유사해질 거다 개인도 그래야만 아마 그 자본시장이 큰 흐름을 따라갈 거라고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업이겠죠. 근데 기업이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을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 갖고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보면 주주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테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주주들이 그 기업에 원하는 거는 결국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라라고 요구를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국내 대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글로벌 대기업보다 더 빠르게 일부 대기업들은 그런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서 그게 이제 연기금 측에서 보면 대체 투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새롭게 수익률도 높고 성장 강도도 크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서 결국에는 그냥 이걸 하나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투자 비중을 좀 낮추고 좀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그 주체가 누구인 거 간에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게 뭐 여기에는 끼지 않았지만 저희 사모펀드 같은 또는 벤처 캐피탈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흥미로운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오히려 더 기회를 보고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투자의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그 큰 기관 투자가들의 흐름이고 어떻게 보면 그 개인 투자자들도 좀 고려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존리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장 투자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미래를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10년은 너무 기니까 모르겠다. 그런데 2년은 내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 많은 이제 유튜버라든가 이런 주식 관련한 거 보면 요새는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현금 비중을 높여라. 일단은 팔고 봐라. 그다음에 그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은 그때 좋은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확실성이지만은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 거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1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채권이나 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이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기가 올 거니까 일단은 위험한 자산은 다 팔고. 근데 그때 그 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가들은 물론 어떤 펀드 같은 경우는 그 리뎀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많이 레슨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마켓을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투자와 투기를 아직도 혼동을 해요. 그래서 투기는 내가 알 수 없는 거를 맞히는 형이죠. 그러니까 우리 카지노에 간 거죠. 근데 내가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미국의 이자율이 오르니까 테이퍼링이 되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이 안 좋을 거니까 일단 팔고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시나리오를 쓰지만은 그게 부질없는 거죠. 그러니까 stay invested.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 하지 말아라. 아까 장기 투자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이 다음에 내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경제적으로 큰 부를 이루고 싶어서 투자하는 게 쥐투자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2년이건 1년이건 6개월이건 사람들은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또 하나는 특히 개인 투자가들은 그 트레이딩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 한 10배가 더 트레이딩이 일어납니다. 사고 팔고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주식을 잘못 사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못 맞춰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맞췄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특히 이제 차트를 보거나 핸드폰을 봐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일비희비하는 분들은 투자가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있건 또 불확실성이 없건, 근데 사실은요 불확실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매일매일 불확실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주식이 내일 올라갈 거야,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요새는 또 불확실성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불확실성이 큰 게 아니고 좀 변동성이 요새 좀 높아졌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경제적 지표를 가지고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 비중을 높이겠다, 아니면 낮추겠다, 그런 단기적인 투자 방법은 좋지 않은 겁니다. 네. 존 리 대표님과 이철민 대표님께 두 분께서 많은 부분을 사실은 생각을 공유하시겠지만 조금 시청자들께 재미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두 분이 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제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자면, 아까 발표를 주실 때 이철민 대표님께서는 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조건의 변화랄까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셨던 데 비해서 존 리 대표님께서는 기업가의 자질, 더 나아가서는 기업 자체의 어떤 충실성이랄까요? 이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 둘 다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렇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은 투자를 위한 방법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 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실까요? 예. 근데 저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뚜리지 같은 경우 그런, 예를 들어서 경영진이 이 회사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정말로 큰 가치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옛날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새 이제 흔히 말하는 새로운 기회가 엄청나게 창출되고 있는데 그거를 태민하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 기회를 어떻게 더 뭐랄까요, 그 기회를 잡느냐, 그건 경영진의 자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을 어떻게 늘리느냐, 그거는 얼마나 이 경영진이 영리하냐, 똑똑하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중요하게 됐다고 봐요. 옛날에는 그냥 물건 만들어서 팔리고 그냥 굉장히 간단했지만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가치가 창출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보통 이제 unmet needs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게 지금은 가능해진 거예요. 테크놀로지. 특히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교통사고 나서 반신불수가 되면은 그냥 그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테크놀로지 때문에 로봇이 생기게 되고 막 하니까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결국은 경영진이 얼마큼 똑똑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보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200조라고 되잖아요. 그게 지금 가능한 사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의, 왜 사람들은 그 회사를 1년에 100만 대도 만들지 못하는 회사를 왜 1200조라는 시가총액을 부여할까? 결국은 경영진이에요. 사람들이 믿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자기가 말한 거를 딜리버 할 거다.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른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이제 사모펀드를 하시는 분하고 우리는 이제 직접 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그 면에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뭐 저도 다른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정답을 굳이 얘기하자면 템이 엄청 큰 기업인데 경영진이 훌륭하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겠죠. 그게 주식 투자자건 뭐 사모펀드 투자자건 아니 연기금이든 뭐 근데 그러는 기업을 이제 발굴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뭐 이미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 뭐 페이스북 최근에 좀 어렵지만 지난 몇 년간 페이스북, 뭐 구글, 뭐 우리 뭐 지금 보면 다 훌륭한 경영자들. 애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시가총액 1위 된 애플의 우리 그 경영진들의 몇몇 특히 최근에 팀 쿡까지 보면 그 스티브 잡스까지 안 가더라도 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으면 그게 기관 투자자든 아니면 뭐 개인 투자자든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어렵죠. 사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 A 기업과 B 기업이 아까 이베이와 뭐 쿠팡의 사례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되게 템이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거지? 이제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경영진의 자질이 예를 들면 이베이와 예를 들면 쿠팡이 뭐가 다르냐? 이거 이제 이걸 고민을 해보시면 생각해 보면 일단 그 템의 확장의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예를 들면 이베이는 미국에 있는 이사회에서 할 거고, 야, 너는 일본 못 나가. 일본에 과거 이베이 들어갔었는데 안 됐어. 근데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하자. 투자자들이 밀어주겠다. 투자할게 손실 봐도 이런 이제 생각의 차이가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는 회사의 IR을 통해 드러날 거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캐치업을 해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그 경영진 한두 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만들고 있는 회사 내부의 그런 경영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런 자유로운 생각, 이 템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더 중요한 건 그게 비상장이면 투자자들, 상장이면 상장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가 그런 성장 템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장에 얼마나 이 경영진을 믿고 따라주고 주식을 홀딩하고 있느냐 안 팔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거의 극단의 모습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말도 많았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믿고 전기차라는 테마를 믿고 AI와 자율주행을 믿고 남아있던 이 테슬라 주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모펀드 내 입장에서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 좋은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면 결국 얼마나 좋은 경영진들을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야 모르겠는데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CEO 할 때는 회장님 눈치도 봐야 되고 옆 계열사 CEO 눈치도 봐야 되고 여기서 잘리면 여기서 고문이라도 해야 되니까 3년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이런 고민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 회사 성장하고 이익 내고 직원들 성승진하고 해외 나갈 수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주주가 있다는 거죠. 사모펀드는. 왜냐하면 우리는 5년 안에 회사를 2배, 3배, 4배 성장해야 되니까.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예를 들면 모 유업의 현재 경영진 오너국과 그 모 유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했을 때는 같은 회사지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템도 비슷해 보이지만 템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캐치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새 시가총액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근데 기존의 은행에 비해서 그 시가총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근데 돈은 기존의 은행들이 훨씬 많이 벌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경영진의 그런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창의적인 생각,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그 믿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경영진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그런 얼마큼 트랜스페런트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 김경민 교수님께 그 질문을 하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내서 왜 도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왜 오르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 유명한 책을 냈었죠.
근데 최근에 그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가 이제 Survival of the City, 그러니까 도시의 생존이라는 책을 냈고 여기에서는 그 도시 내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이 도시의 성패에 또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어떤 도시들은 잘 적응을 해나가는 반면에 어떤 도시들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서 본다면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러한 부분을 더 가속화할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새로운 충격을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드릴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를 봤을 때 코로나 이전의 부동산에서의 트렌드라는 거는 2010년대 중반부터 오프라인 리테일 망가지고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유럽 부동산이나 미국 부동산은 항상 나오는 얘기였어요. 동시에 이제 플랫폼 성장으로 해서 물류 창고업이 굉장히 흥할 거다. 그 트렌드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게 더해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전면 비대면 상황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어디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도시의 역사를 보면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글로벌 팬데믹이 작년에 최초로 생긴 게 아니고요. 19세기의 유럽,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 팬데믹이 6차에 걸쳐서 돌았어요. 특히 3차 팬데믹 같은 경우에 런던에서 2년 동안 2만 명이 죽었습니다. 1852년 3년이요. 작년 런던 되게 심했잖아요. 뭐 죄송합니다만 사망자 숫자가 10,000명이 안 돼요. 150년 전에 더 큰 충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도시는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런던은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건 도시가 주는 어떤 그 장점이 있고 에드글레이저 교수 논문 같은 거 보면 계속 직접 경제 이익이라든지 이런 말씀 하잖아요. 사실은 도시가 갖고 있는 직접 경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섹터별로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 금융회사는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면 접촉이. 그렇다고 하면 여의도의 금융업은 여의도를 떠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다만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직접 경제 이익의 레벨이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면 그 비대면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그룹들도 어딘가 모여요. 예를 들어 판교라든지 강남, 뭐 구로가산처럼. 따라서 제가 바라보는 그 미래의 도시라는 것은 도시가 절대적으로 이제 가치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다만 도시 안에서 그 이런 약간의 조정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극단적으로 도시에 몰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반도에서 좀 시야를 넓혀서 조금 더 세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기조 발제 때 그 마우로 기행 교수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미래는 아프리카에 있다. 그 인구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들이 그 해외 투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만 그 해외 투자가 뭐 가까운 중국이나 아니면은 미국 이런 좀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에 좀 한정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주식 시장일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일 수도 있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이제 인구학적으로 이제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인구가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서 인구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보는 입장이라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은데요. 디렉트 인베스트먼트하고 스탁마켓 인베스트먼트하고 좀 달려봐야 되는데 스탁마켓은 아마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폐쇄형 펀드라든가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큰 투자 수익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이머징 마켓 펀드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프리카에 그 벌써도 10몇 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그 펀드 매니저가 아프리카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전 이머징 마켓 펀드 중에서 1등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를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분들이 정말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거는 좀 더 봐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답하기 적합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저 아프리카의 저 상황은 당연히 저 흐름에 대해서는 뭐 글로벌 매크로 이코노미 차원에서 충분히 뭐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투자라는 거는 뭐 조그만 기업 하나에 주식 투자만 해도 이 외생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예측이 안 되는데 그 아프리카는 그게 비단 뭐 지리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뭐 이슈들 포함해가지고 이 국내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기업이나 개인들이 아프리카를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로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간 좀 어려워했다가 이제 좀 친숙해지고 있는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도 충분히 좋은 투자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거기 뭐 ETF가 됐거나 아니면 개별 주식이 됐고 너무 좋은 기회들이 있어 보이고요. 기업들도 거꾸로 뭐 그리고 저희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최근에 사실 이렇게 지난 몇 년간은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M&A도 하고 했고 최근에 이제 미국 북미나 이제 유럽에도 투자를 하시긴 하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더 선진 시장 우리가 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의 어떤 분야에서는 뭐 가장 앞서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저 아프리카의 저런 흐름은 사실은 굉장한 모험자분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게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라도 만약 그분들이 벤처 캐피탈이든 뭐 그로스 캐피탈이든 또는 어떤 무슨 사모펀드든 그분들이 굉장히 모험 자본으로 진짜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대중들이 일반적인 기업이 또는 연기금들이 액티브하게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관점이 좀 비슷하고요. 아프리카 성장률이 평균 3.8이더라고요, GDP가. 근데 전 세계 성장률이 3.6에서 약간 높은데 그 비교가 되는 그 이머징 마켓 그 개도국 같은 경우에서 성장률이 4.8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 리스크가 그게 이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보고요. 그에 더해서 정치, 경제, 문화적 리스크가 있고요. 다만 아까 그 기조발제자분님 하셨던 말씀처럼 인구가 급증하는 거에 더해서 도시화율이 좀 낮아요. 도시화율이 거기가 지금 40%밖에 안 되는데 2050년까지 60%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고요. 그게 젊은이들일 것이고 그 트렌드가 부동산에서도 좀 나타나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코워킹 오피스 같은 경우에 일부 거기 빅시티에서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에 더해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계속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어서 온라인 쇼핑 확장과 함께 거기서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물류창고업 같은 것들이 잘 되는 그리고 이제 프랍텍 회사들이 선전하는 것들이 잡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리카는 다른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심하되 공부하는 정도의 추천일 것 같아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짧게 한 마디씩 해주시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근데 주식 투자하는 이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 계좌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세금을 먼저 봐라. 이렇게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각 나라마다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 또 연금저축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자기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하나만 산다든가 한 두세 종목만 사갖고 또 그것도 막 사고 팔고 하니까 그거는 안 하느니 차라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기 세금 혜택이 있는 것부터 하고 꾸준하게 투자하고 단기간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무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그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흐름을 길게 보면 원래 자본시장이 은행밖에 없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증권사가 나타나고 외국계 PE가 들어오고 그리고 한동안 대기업들이 열심히 하다가 사실은 2013년 정도부터 사모펀드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M&A 시장도 급증하고 그 시장에서 사모펀드 비중이 50% 60%를 하면서 지난 한 10년간 사모펀드가 이 자본시장의 센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관심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좀 저무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개인 주식 투자를 제외한 기관 투자자의 개념에서 보면 자본시장에서 보면 그러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그 이제 빅테크와 그 빅테크를 서포트하고 있는 외국계 대형 펀드나 연기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해대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상장도 잘 되시고 공모도 잘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사모펀드조차도 되게 관심을 두고 있고요.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는 이미 뭐 적극적으로 그런 빅테크들이나 핀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은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본시장, 기관 중심의 자본시장에서의 센터가 사모펀드가 살짝 비껴나가고 이제 빅테크 플러스 그들의 서포터인 몇몇 기관 투자자들로 갈고 그게 당분간은 갈 거다. 그러면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 그게 IPO가 됐건 상장된 회사의 성장이 됐건 주가 흐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주시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영역은 사실은 앞서 두 분의 주력 분야가 그러니까 가치주 말씀을 하셨잖아요. 템도 중요하고. 근데 부동산은 사실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수익이라는 거는 건물에 있는 임대료의 총합이고요. 그다음에 밸류가 중요해서 사실은 앞서 말씀 부분하고 좀 다르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있었던 PPR도 사실은 GE 캐피탈의 인하우스 랩에서 시작을 했었고 저희가 만든 보고서를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캘퍼스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연기금이 그걸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마련을 해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예측이 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다만 제 예측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건 당연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는 지금 계속 염려스러운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다는 거. 미국이 5% 이런 건 처음 봤고요. 근데 한국도 지금 2.5%입니다. 사실은요. 한국은 근데 약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이거에 파이팅하기 위해서 아마 기준금리를 아마 올릴 거예요. 저는. 그럼 그게 오면 부동산은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다만 근데 인플레이션이 압도적으로 더 높다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올 것 같아요. 부동산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그 거시경제적 흐름에 대해서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발표와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